새로운 활력이 좀 생겨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네. 드네요. 저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번에 직접 한번 뵈면서 인터뷰하죠.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 스크린 박혜연 편집장이었습니다. 학창 시절 원소 주기율표 열심히 배웠던 기억 다들 있으실 텐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은 혹시 원소 주기율표들의 소개, 원소 이름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궁금증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책 함께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듣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지식충전소 주경야도 성신여자대학교 겸임교수이자 북튜버 이시안 작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번 주기율표 배워보세요. 수의 리베 부탁 높네 나말 시야여 이거 다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학교마다 네, 다 달라가지고 20까지는 외웁니다. 이렇게. 아, 네. 그거 아직까지도 그렇게 한 그럼요. 20번까지 외우는 건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주기율표와 관련된 얘기인가 봐요, 오늘. 네, 지난 시간에 제가 철학책을 소개해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웬일이냐 하면서 약간 좀 무리를 빚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은 더합니다. 화학입니다. 화학이요? 네, 이렇게 매일 쉽지 않은 분야만 한다고 생각하실 텐데 사실 네. 우리가 그동안 소개한 책이 그렇게 쉬운 책들은 아니었어요. 맞아요. 네. 네. 근데 오늘은 좀 화학이라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게 나오니까 좀 그런데 소개해드린 책은요 원소의 이름에 대한 유래를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 화학사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그 원소가 발견된 당시의 시대 상황이나 인문학적 지식도 배경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뭐 워낙에 다양한 화학 지식들이 나오니까 살짝 어렵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피터 위더스의 원소의 이름입니다. 생각만 해도 머리 아파. 네. 왜 우리가 원소 이름 역사까지 다 알아야 되지? 하는 생각을 한편으로 하게 되는데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네. 화학이 정말 많이 활용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관심을 별로 안 둬서 그렇지. 네. 뭐 폴리에테르, 폴리에스테르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폴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럼요. 근데 각각이 다 다른데. 우리가 연금술이 거의 몇천 년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연금술이 화학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연금술 영어가 이제 알케미라고 하는데 거기서 케미스트리가 나왔으니까요. 금을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연금술 얘기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네. 자, 이거 그러면은 원소에 네. 이름 붙일 때 어떻게 붙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소의 이름에 시대적 상황, 인문학적 지식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런 게 문제가 있는 거죠. 당대 사람들이 알고 있던 지식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원소의 이름이라든가 그 유래라 이런 것들 설명하는 걸 보면 그 당대의 지식이 어디까지였는지를 또 알 수가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많은 원소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못했겠죠. 그렇죠. 뭐 우라늄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옛날에. 예전부터 알려진 원소는 7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금, 은, 구리, 철, 주석, 납, 수은이에요. 음. 이건 굉장히 오래전부터 다 알려졌는데 금속이네요. 그렇죠. 네. 근데 마침 고대에 알려진 태양계 천체가 7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고대인들은 목금토일 그렇죠. 이렇게 가는 네, 네.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연일 리 없다. 이거는 반드시 관계가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연결해 붙여요. 그래서 태양에 해당하는 금, 달에 해당하는 은, 화성에 해당하는 철, 수성에 해당하는 수은, 토성에 해당하는 납, 목성에 상응하는 주석, 금성에 해당하는 구리 이런 식으로 1대1로 갖다 붙이거든요. 네. 그런데 1대1 매칭은 7개니까 뭐 그런다 쳐도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당대인들이 그 이유를 생각하기에는 좀 어렵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게 관계가 있는 건 아니니까 이유가 실제로 있지도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갖다 붙인 게 뭐냐면 고대인들은 금속 역시 식물처럼 땅 속에서 씨가 있어가지고 그 씨에서 자라나서 생성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네. 다만 자라나는 시간이요 식물에 비해서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 금속에 대응되는 천체에서 오는 빛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태양은 금의 영향을 받고 네. 화성은 철의 영향을 줘가지고 그런 것들이 자란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죠. 어쨌든 땅 속에서 캐니까. 네, 그렇죠. 땅 속에서 자라나는 것이었을 거야. 네, 네. 그런데 각각의 행성의 정령 같은 게 여기다 깃들었을 거야. 뭐 굳이 얘기하자면 그런 식의 네, 사고방식을 맞습니다. 했다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럼 책 내용도 그런 식으로 다 이렇게 쭉 스토리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네, 뭐 이게 줄거리 스토리가 있다라기보다는 이런 네. 식으로 되게 병렬적으로 각 원소의 이름이 명명되는 과정에 대해서 나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다 보면 약간 그 잘 읽히는 게 있고 좀 안 읽히는 게 있어요.
잘 읽히는 건 네. 지금도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과 연결돼 가지고 있을 때 그런 부분은 이거 재밌구나 하고 읽히는데 네. 그렇지 않은 건 좀 덜 읽히는데요. 예를 들어 제가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요. 원소의 이름에서 유래돼 가지고 아직도 나라 이름이 은나라인 나라가 있어요. 은나라요? 네. 금나라도 아니고 은나라요? 금나라는 아니고요. 어디예요? 은나라입니다. 예. 아르헨티나예요. 아르헨티나요? 네. 은의 화학 기호가 Ag인데요. 예. 은을 뜻하는 라틴어가 아르겐툼이거든요. 이 원소 기호에서 유래한 건데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식민지 시대 남미에 도착한 스페인 화학 침략자들이요. 예. 라플라타강 상류에 은으로 된 산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 근데 라플라타가 라가 정관사 더거든요. 예. 그리고 플라타가 은이란 뜻이에요. 아. 네, 그 이름 자체가 이제 은 지역이잖아요. 예. 근데 나중에 그 지역이 독립하고 플라타라는 스페인어 이름 대신에 은을 뜻하는 아르겐툼을 영어식으로 읽게 되니까 아르헨티나라고 읽게 되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아르헨티나 뜻이요. 은나라인 셈인 거예요. 얼마나 은을 좋아했어요. 그렇죠. 얼마나 은을 찾고 싶었으면 그랬을까. 근데 왜 금나라라고 안 했을까? 여기 약간 궁금하긴 하네요. 네. 아 그러게요. 네. 볼리비아에 은산이 있고 뭐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은 캐고 난 다음에 네. 은 때문에 은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유럽이 엄청 고생했다고 물가가 올라가지고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본 것 같은데 네. 또 그 원소가 지금 국가 이름에 들어간 것도 다른 사례가 있을까요? 국가 이름은 아닌데요. 네. 또 재밌게 남아있는 사례가 하나 있어요. 가스라는 말의 유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가스요? 네, 가스. 네. 1700년대에서 1800년대쯤에 종류가 다른 공기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광부들이 지하에 구레 갇힌 공기 덩어리들을 간혹 만나게 되는데 네. 그 광부들이 그 공기 덩어리들을 댐프라고 불렀거든요. 예. 그리고 크게 연소성 댐프와 질식성 댐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질식성 댐프가 사실 이산화탄소예요. 네. 나폴리 외곽에 그로타 델 까네라는 동굴이 있었는데요. 이게 번역하자면 그로타 델 까네 하니까 무슨 카페 이름처럼 멋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개의 동굴이란 뜻이거든요. 개의 동굴요? 네. 그러니까 왜 개의 동굴이냐 하면 여기에 개를 끌고 들어가면요. 예.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개가 갑자기 호흡을 못하고 계속 그대로 두면 결국 죽게 되어서 생긴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공기보다 이산화탄소가 무거우니까 바닥에 깔려 있거든요. 예. 개가 그 이산화탄소를 들이마신 거죠. 아. 옛날 사람들은요. 이런 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었잖아요. 네. 사람은 괜찮은데 개만 이래? 뭔가 이상해. 그러니까 이건 영적인 작용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그걸 이제 가이스트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는데 예. 가이스트가 독일어인데요. 예. 영혼이나 유령, 정신 등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고스트? 그렇죠. 영어로 네. 하면 고스트예요. 예. 그래서 이 가이스트에서 가스라는 말이 유래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매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가스 조심이라는 말은요. 네. 그 식으로 풀어 말하면 유령 조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또 얘기하니까 어색한데요. 네. 근데 원소 이름을 통해서 역사도 알 수 있다면서요. 정식 역사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미시사 같은 건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 화약이란 말을 보면요. 이게 어디서 처음 쓰였는지 알 수 있거든요. 질산 칼륨을 예전엔 초석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초석은 바로 화약을 만드는 핵심 재료인데요. 초석이 서기 492년에 중국 서적에서도 언급되면서 중국에서는 비교적 일찍부터 알려져 있었어요. 그쵸. 화약을 중국에서 만들었다고 네, 얘기하잖아요. 이 초석을 이용해 화약을 만드는 방법이 이제 구체적으로 기술되고 그런 건 1040년 무렵부터 추정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 초석이 화약에 사용되기 이전부터 뭐 불을 피우는 데 쓰이거나 의약품을 만드는 데 쓰였다는 거죠. 상처에 바르고 곤충을 죽이고 전염병의 열을 없앴다고 합니다. 그 흔적이 뭐냐면 초석으로 만들어진 화약의 이름에 남아 있는 거예요. 이름이 화약이잖아요. 네. 약이죠, 약. 아. 뒤에 약자가 약국할 때 그 약이거든요. 아, 예. 이게 왜 약이냐 하면 실제로 초석을 이 전염병이라든가 상처를 치료하는 데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약인데 근데 서양에서는 화약의 이름을 이렇게 약으로 안 부르고 건파우더라고 하잖아요. 네. 그게 그러니까 서양은 이 화약을 그 무기의 형태로 이제 처음 접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기에 쓰일 수 있는 완성품 형태로 수입되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화약은 중국에서 먼저 만들어졌고 초석이나 이런 것들은 쓰이다가 그런 것들이 화약처럼 이렇게 무기로 쓰이게 된 후에 서양으로 전파되었다라는 것을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 거죠. 말씀하시는 가운데 마약은 왜 마약이라고 부르지? 네, 마약도 지사제로 쓰였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네네. 그래서 마약이라고 부르는구나. 네, 이 약이라고 생각이 할 수 문득 들었어요. 그럴 수 있죠. 이런 네. 걸 이렇게 또 공통점을 찾아야 되네요. 네. 근데 그
이게 좀 뭐 보통 원소 같은 경우에는 현대에 들어서는 네. 그 발견자 이름이나 이런 거 붙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조금 재미가 좀 덜하긴 한데요. 네. 근데 이것도 그냥 붙이는 건 아니에요. 그 원소의 이름을 붙이는 게 여러 가지 요인들, 유래들이 현대에도 있더라고요. 네. 최근에 발견된 것 중에 여러 가지 고려 요소들이 더해져서 결정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퀴리 부인으로 알려진 마리 퀴리가 있잖아요. 네. 이 마리 퀴리가 발견한 원소를 처음에는 폴로늄이라고 부르려고 했다고 그래요. 폴로늄. 네, 퀴리의 조국이 폴란드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자기 나라 이름을 붙이려고 한 건데, 예. 그러니까 뭐 발견자 이름 대신에 발견자가 이제 폴로늄으로 부르자라고 제안을 한 거죠. 네. 근데 이때가 폴란드가 독립국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름이 붙는 것은 잘못하면 정치적인 행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네. 예. 그 그러니까 말하자면- 폴란드를 독립한 어떤 국가나 존재로 인정하는 셈이 돼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식민지가 되고 정복당했다는 건 이 국가가 없어졌다라는 그쵸, 그쵸. 건데 그게 국가 이름이 딱 앞으로 들어서는 건 이건 국가라고 선포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제 시대에 조선인 학자가 새로 발견한 원소를 조선륨이라고 이름 붙이고 세계 만방에 알리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인 거예요. 네네. 결국 폴로늄이라는 이름은 실패했고요. 이 원소에 라듐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그러니까 마리 퀴리가 발견한 원소에서 엄청난 방사선이 나와서 네. 퀴리가 그 전에 방사선에 라디에이션이라고 이름을 붙인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그럼 차라리 라듐 이렇게 그 라듐 이름이 된 거죠. 그렇군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조금 어렵게 네. 뭐 역사 얘기 근데 굉장히 쉽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네. 굉장히 실제로는 어렵잖아요. 사실 좀 읽긴 어렵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는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과학책 굉장히 네. 쉬운 것도 많이 나오고 굉장히 접근성도 좋아졌어요. 과학에 네. 대해서는. 요즘 들어서 정말 과학을 쉽게 소개하는 책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과학책 자체도 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과학책이 말이 대중서지 사실은 대중을 위한 책이 아닌 경우가 많았잖아요. 네. 읽어보면 그쵸. 와 이건 논문을 그대로 내셨구나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맞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그야말로 대중들이 알기 쉽게 풀어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크게 한 3가지 정도 이유가 있지 않나 싶은데 첫 네. 번째가 너튜브 같은 것들을 통해서 대중 소통에 능한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이 많이 나온 게 또 하나 이유가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네, 과학적인 지식도 있지만 네. 대중들이 알기 때문에 그 좀 잘 통역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분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요. 요즘에 기술이 발달하면 그것에서 비즈니스가 새로 생기면서 뭔가 부의 창출 기회가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좀 관심이 증가한 게 한 원인이 된 것 같아요. 과학이나 기술을 알면 또 비즈니스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요. 네. 세 번째로는 무엇보다 과학을 과학으로만 접근하지 않고요. 다양한 관심사와 엮어서 소개하면서 그만큼 유익함을 증가시키고 있는 책들이 좀 많아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이 책 원소의 이름만 해도요. 원소의 이름이 붙는 과정을 되짚어보면서 인류사, 과학사, 화학사를 한꺼번에 들여다보는 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가운데 뭐 신화, 전설, 천체, 역사 등 여러 배경적 지식들이 나열되니까 상당히 이게 지식적으로도 의미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네요. 오늘 말씀 나누는 가운데 다 얘기가 겹쳐서 다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끝으로 우리가 지금 이 책 읽어야 하는 이유 이것도 짚어주셔야죠. 네, 이게 여름 휴가철 가볍게 볼 책을 찾고 싶을 때 네. 이왕이면 효율적 독서를 하고 싶다 하신다면 이게 과학과 인문학을 동시에 알 수 있는 책이거든요. 예. 이 책을 보시면 1+1의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 청취자 3660님께서요. 서부 영화 보면 화약가루 총애받은 상처에 뿌리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아주 칙하면서 오늘 그래서 나- 화약을 그렇게 그렇죠. 약이라고 하는구나. 네, 오늘 많은 알게 얘기를 됐습니다. 했지만 남은 건 화약이네요. 네, 오늘 주경야도 지금까지 북튜버 이시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 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 가정이 늘고